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연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본봄입니다. 58화 덕질과 팬덤을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추석 한 주 쉬고 2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저는 휴가를 좀 길게 써가지고 엄마 집에 좀 오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네네. 부모님이 이사하시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정리도 할 겸 그래서 한 20년 넘은 옛날 편지들부터 사진까지 싹 다 정리를 하고 약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좀 뭔가 기분이 남다르달까? 이번 연휴가 조금 짧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그래도 좀 긴 휴가를 내서 다녀오셨군요. 그랬네요. 네. 차차. 자세한 이야기는 피와 본범의 위클리 이슈에서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하나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네, 있죠. 뭘까요? 일을 또 저질렀죠. 네. 저희가 뉴스레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자극을 좀 받았죠, 저희가.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것들을 좀 접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서비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엔 품고 있었는데 쉽게 실행은 못했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일로 저희의 방송 콘텐츠 내용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 방송에서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코멘터리 이런 것들을 담은 뉴스레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메일로도 많은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레터에 또 타이틀이 있지 않나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어머님. 금요 연감소요. 너무 제가 갑자기 부모님이 토끼 눈이 돼서 뭔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정할 때에서 우리 연감소 버리지 말고 가져가는 방법 생각해보자고 막 하다가 엄청 열심히 해놓고선 제가 지금 부모님이 얘기하셔놓고 머리 백지 상태 됐어요. 웬일이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약간 저에게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눈빛을 보내셔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 제목 그대로 금요 연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요일에 뉴스레터가 나간다는 얘기죠. 무마하시려고 계속 지금 커트 막 이러면서 저 다 내보낼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는 9월 20일 날 발송되는 게 첫 번째 뉴스레터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함께 버무려서 저희가 한번 새로 시도를 해보게 되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SNS 계정을 확인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으니까 저희 SNS 계정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불특정 소수를 위한 연감소 아니면 불소소 혹은 아이디얼리스트로 검색하셔도 저희 계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저희가 아마 신청 링크 같은 것들 열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의 원래 코너인 피와 본범의 위클리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본범님의 2주간의 이슈 무엇이었나요? 저는 일단 명절 주간을 좀 길게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일까지 다 휴가를 써가지고 집에를 간 거였어갖고 부모님 다 일 때문에 나가 계시고 하니까 저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 제 서랍이랑 옷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사 때문에 여러 가지 짐 정리해야 되니까 제 짐을 미리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편지까지 다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받은 거, 롤링페이퍼 막 진짜 흑역사 다 담긴.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했고 그리고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일단 오랜만에 그 왓챠 통해서 보다 말았던 이어보기를 다시 다 했어요. 대부분 다 일본 영화긴 했는데 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뭐 이런 영화. 그리고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왜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뭐 이런 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좀 잔잔하지만 또 되게 울리는 감정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면서 막 그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막 너무 인상적인 장면들은 막 이렇게 캡처도 좀 해놓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특히나 그 꼬마 애기들 나오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 영화 보는데 그 동생이랑 형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만든 떡을 먹으면서 근데 그 떡이 되게 맛이 별로 없는 떡?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무맛. 특별한 맛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형이 그걸 막 먹는데 동생이 형 그 떡이 맛있냐고 하니까 형이 그냥 먹다 보면 이게 어떤 깊은 맛 같은 게 있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때 동생이 형은 어른 다 됐구나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끼리 대화하는데 그 대사가 왜 이렇게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서 딱 꽂히더라고요. 그런 맛을 알아가는 게 어른이 되는 건가 막 갑자기 제가 너무 감상적인 어떤 휴일을 보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영화관 가가지고도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독일 영화예요. 독일 코미디 영화.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는 아니겠죠? 그거는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독일 코미디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훈남 2명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네. 근데 영화 제목은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 라는 영화로 국내에는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 저는 나름 되게 재밌고 사랑스러운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훈남이 나와서는 아니지만. 네. 아닌 거 맞나요? 이게 두 친구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옷 한 벌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하루에 한 가지 물건씩을 원하는 걸 찾아가면서 100일 동안 버티는 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갑자기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일단 옷까지는 입어야 되잖아요. 누구는 코트를 입고 누구는 침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골라오고 또 어떤 친구는 그 다음날 핸드폰을 찾아오고 어떤 친구는 매트리스를 찾아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왜 방송에서 미니멀 라이프 관련된 방송도 좀 많이 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찾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 물음을 좀 던지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정의 내리거나 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대사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고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래야 어떤 인생의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것들의 부분들을 물건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존재끼리 그 공허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부분이 컸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귀여워요. 하는 짓들이 진짜 황당하고 귀엽고 그래서 좀 볼만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좀 약간 이제 물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 둘씩 찾아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빨래를 널고 빨래줄에 빨래 널고 그 빨래에서 떨어지는 물로 화분에 물 주고 그리고서는 어설픈 도구로 차 내려가지고 베란다 나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그냥 일상적인 장면들 이런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동화적일 것 같지만 마음은 뭔가 본질을 건드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코 화면이 동화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한댔잖아요. 나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건 아니겠죠? 네, 영화의 시작과 끝까지 아무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황당한 장면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몇 세였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 관람 불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극장에 걸리진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보시고 싶으시면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몇 군데를 좀 찾아가셔서. 근데 나름 좀 유쾌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거리도 있고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니멀 라이프 혹은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른 개념으로 다가올 영화인 것 같아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본범님의 추석은 굉장히 또 고요하면서도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던 그런 추석이 아니었나. 그랬네요. 네.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추석 때 이제 다녀온 그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대해서 다녀오셨군요. 네네. 작년에 같이 갔는데 맞아요. 이런 안 그래도 지금 캡처해 놨는데 가야지 그러고. 그 이번 추석에 이제 다녀왔는데 전부를 보진 못했어요. 지금 이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되게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전은 이제 DDP에서 열리고 있고 뭐 돈이문 박물관에서도 하고 있고 세운상가에서도 뭐 현장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있고 뭐 서울역사박물관, 도시건축전시관까지 이제 5군데, 6군데 정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제가 추석 때 다녀왔던 거는 DDP에서 하는 주제전을 다녀왔어요. 추석이라서 사실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집에 안 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DDP에서 하는 주제전을 봤는데 올해 주제가 집합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홍보 문구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도 느꼈지만 사실 유난히 저는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일반적인 관람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주제를 이야기해주거나 전시를 보여주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은 어렵고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요. 전시의 어떤 작품을 설명하고 제목을 이렇게 기재해 놓는 공간도 굉장히 막 어두운 데 아래에 되게 쬐끄만 글씨로 돼 있고 사실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불편했고 그래서 약간 친절한 전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 건축 비엔날레라고 해서 뭐 건축을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만 가기에 적합한 비엔날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도시까지 포괄화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볼 수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 집합도시라는 것들을 제안하는 개념이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는 사실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상업공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 주거 공간이기도 하고 문화가 탄생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것들이 공존하기도 하고 근데 자꾸 도시가 이제 요즘은 상업적인 접근으로만 도시의 발전성을 얘기하고 뭔가 부와 권력을 응집해야 되는 어떤 수단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이 집합성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관점으로 집합도시라는 타이틀이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제도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명이 뭐 100% 맞다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기록물이나 작품 같은 경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도시는 점점 이제 대도시 위주로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소도시나 농촌 이런 데는 점점 인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주택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한다든지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난민 헤리티지라는 제목의 기록물이었어요. 난민인데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게 저는 참 묘하다고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데이셰 난민촌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그걸 신청하는 내용을 기록물로 담은 어떤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국가의 주거 모델이나 접근도 많았고 난민촌에 관련된 어떤 주제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제 도시를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쌓는 공간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되게 복합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도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비엔날레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고 사실 그 도시건축 전시관에서는 평양 다반사라고 해서 이제 또 전시를 따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좀 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도시나 주거, 삶, 건축 뭐 이런 좀 거시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도 또 이 비엔날레를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왜 가면서 느꼈던 게 이제 환경 관련된 것들 이슈를 다뤄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막 이런 방식까지도 조금 형태를 보여주는 전시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영화의 이 100가지로 100일 사는 거 그리고 피님이 지금 얘기한 지금 이런 집합도시의 개념으로 도시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살면 좀 더 어울려서 좋을 수 있을까를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일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다양하게 접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시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어떤 주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도시의 경기장이 위치하는 것들도 또 도시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모으면서도 맞아요. 또 차단하게 만드는지 뭐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단순히 뭐 현대화된 건축물, 뭐 주거 공간뿐이 아니라 그걸 좀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야기를 하는 장이 아닌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 얘기를 막 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던 거의 부분이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사실 아닌데 우리가 이걸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들에 되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막 모아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처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공유를 해야 좀 더 나은 한 스텝을 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되게 큰 포부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하긴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약간 공동체 뭐 이런 이슈들이 또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 혼자 떨어져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그래서 했던. 네. 네, 그래서 저는 추석에 그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다녀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58화 덕질과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팬덤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얘기를 드려볼까 싶은데 팬덤이라는 뜻이 광신자를 뜻하는 퍼네틱, 팬이라는 의미하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 등을 뜻하는 전미사 덤이 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좀 원래는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후에 이제 조금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좀 열성적으로 좋아하거나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팬덤이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존재를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떤 대중적인 특정 인물이나 어떤 분야를 지나치게 이제 편향된 사람을 좀 큰 틀로 묶어서 얘기한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현상이 좀 더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팬클럽 뭐 문화도 생기고 그래서 약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팬덤 문화라는 어떤 말이 좀 생겨나기도 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팬덤 문화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수 조용필 씨라고 하더라고요. 가수 조용필의 오빠 부대가 한국 팬덤의 약간 시초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혹시 이 부분을 또 생소하게 네네. 시대적으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네네. 하긴 저희도 뭐 이걸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니까 네네. 저희보다 좀 더 윗세대 분들인데 1980년대에 굉장한 지금까지도 근데 사실 조용필 씨 팬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티켓을 전체 막 다 매진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겪은 팬덤의 그 다음은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 아닐까 싶은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떤 스타트를 대대적으로 끊고 난 후에 이제 H.O.T.부터는 아이돌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아이돌 팬덤이 맞아. 1세대, 2세대 막 이렇게 세대별로 또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팬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까지 이제 양상을 낳고 있어서 그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책이나 논문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팬덤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뭐 대중문화의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팬이나 팬덤이라고 하면. 근데 요즘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소비 문화로 확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켓? 문화 안에서 팬덤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가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서점 사이트에서 BTS를 검색하잖아요. BTS 연관돼서 나오는 그 철학책하고 뭐 심리학책, 경제책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BTS가
그 팬덤 문화를 다시 재조명하게 한 어떤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로 보여줬잖아요. 이게 K-팝의 아이돌이 글로벌적으로도 뭔가 문화를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치초처럼 이렇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제로 하나 잡은 덕질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이게 요즘에 와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덕후, 덕질. 근데 이제 덕후라는 말이 이제 먼저 생긴 건데, 덕후는 그 일본의 원래 오타쿠 문화가 있잖아요. 그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오덕후. 이 줄임말이 이제 덕후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게 된 어떤 시작점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어떤 분야든 자기가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덕질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아이돌 덕후뿐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 취미를 어떤 취미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이제 덕후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덕질, 약간 마치 동사처럼 덕질이라는 말도 되게 일상적으로 쓰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사전에 뭐 물론 검색을 하면 그 뜻이 나오긴 하지만 뭐 국어 사전에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덕질은 어떤 것인가를 약간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의랄까? 뭐 그 의미를 좀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제 팬덤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집에 갔다 온 거 얘기하면서 편지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지 정리하는데 그 편지 보다 보니까 그때 내가 누구 좋아했는지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양한 이름 나오더라고요. 전람매부터 G.O.D까지 뭐 아이돌 이름도 막 나오고 했는데 다 편지에 다 그런 거 있죠. 그때쯤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 별명, 누구 부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들 끝에 우리 오빠도 좀 아껴주고 니네 오빠만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근데 어느 시대나 그 10대를 중심으로 뭔가 꼭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이돌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아이돌 문화가 계속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게 되게 강력한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되게 느꼈던 게 이게 팬덤이라는 게 약간 추억 아니면 어린 시절 기억하고 연결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핑클 다시 모여가지고 캠핑하고 지금 공연 준비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모습 보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시간이 지나서 유지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네네. 되게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되게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는 아마 팬들한테서 오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십몇 년이 지난 세월을 두고도 그냥 같이 나이 들어가는 그 팬들이 막 응원을 해주는 그 시절의 추억 같은 걸 떠올리게 만드니까 팬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연예인이 좋아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시절? 내 시간이 같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갈수록 팬덤 문화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세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위로 바라보는 듯한 팬덤 문화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빠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약간 어린 중학생 이럴 때는 그렇게 바라봤고 근데 요즘의 팬덤은 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차갑게 식었을 때는 또 약간 무서워지기도 하는 그런 더 강력한 어떤 문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팬덤의 문화 자체가 좀 변화한 거를 가장 크게 보여줬던 게 저는 그 엠넷 프로그램 그거 뭐죠? 프로듀스 101 그게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분석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게 이 팬들이 뭔가 국민 프로듀서가 돼서 직접 투표해서 연습생 때부터 데뷔하는 그 과정을 같이 지켜보면서 내가 마치 소속사 사장님이 된 것처럼 맞아요. 키워서 근데 실제로 그 힘을 또 발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팬 문화를 되게 독특한 관점에서 그리고 되게 요즘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시즌2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흥했잖아요. 아니 그 타이틀도 되게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손으로 만든
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픽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이든 해야 하는. 투표 좀 해줘 막 이런 그쵸. 거. 그 지하철 광고에 맞아요. 그 뭐 우리 멤버 투표해달라고 데뷔해 막 이런 거 막 써있고 막. 근데 사실 그 지하철 광고도 팬 문화의 하나잖아요. 뭐 맞아요. 생일 축하한다고도 하고. 그거 되게 신기해. 근데 그거를 사실은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저렇게까지 돈 들여서 해야 되냐라는 분도 있고 우리가 우리 문화를 즐기면서 이걸 내가 소비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근데 할 수도 있고. 스팟이 또 하나의 관광지처럼 되는 느낌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삼성동 거기도 그 전광판 되게 많고 홍대역 입구역에도 되게 많잖아요. 거의 요즘은 모든 지하철역이 다 아이돌이나 어떤 배우의 어떤 맞아요. 그 생일, 뭐 데뷔 며칠, 뭐 아니면 이제 곧 투표가 있을 때 투표해주세요. 이런 걸로 거의 다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팬들이 또 응원 메시지 포스트잇 같은 거 써가지고 네네. 또 붙이고 인증사진 찍고 공유하고. 이게 약간 문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다른 하나의. 그것도 진짜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프로듀스 얘기하면서 최근에 제일 신기했던 팬덤 중에 하나는 JBJ 아니 뭐죠? JBJ 맞죠? 네. 그렇게도 데뷔를 했었잖아요. 따로 만들어서 그룹을. 그걸 약간 파생 그룹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팬들이 워너원에 데뷔는 하지 못했지만 이 멤버들의 조합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데뷔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그 프로듀스 시즌이 끝난 후에 각각 소속사가 다른 멤버들을 조합해서 프로젝트 그룹으로 맞아요. 이제 데뷔를 했었죠. 네. 근데 최근 시즌에도 팬들이 약간 그런 바이나인이라는 가상의 그룹을 만들어서 막 관련 로고부터 굿즈 디자인 그리고 데뷔 응원하는 광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걸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정말 그리고 그 디자인 같은 게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좋고 뮤직비디오도 팬들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그런 일러스트 금손들. 디자인이나 어떤 영상 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꼭 그게 뭐 프로 디자이너보다 오히려 더 내가 좋아하는 맞아. 오빠의 그 컨셉을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는 굿즈보다 더 예쁘기도 하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북저널리즘이라는 책에서도 이 팬덤 문화를 한번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인기 많던데요. 그죠? 팬덤 3.0 그 네네. 책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 주제가 이제 실제로 워너원의 팬이었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셨던 분이 그리고 뭐 방송 관련 어떤 전공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팬덤 3세대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분이 이제 직접 팬덤 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지는 못했고 이번에 북저널리즘에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해서 그 팬덤 3.0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을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뭐 내 새끼를 키우는 팬덤이었나? 제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 새끼라는 단어도 되게 상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팬들이 기획자가 돼서 그 그룹을 키우는 어떤 문화가 된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JBJ 같은 프로젝트 그룹까지도 양육자처럼 해가지고 이제 팬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다룬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팬덤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프로듀스 101 문제된 게 투표 조작 문제 되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결국에 조사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것들이 팬덤이 만들어낸 어떤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SNS로 확산이 빠르고 그 힘도 되게 크고 그리고 해외 팬들도 굉장히 K-팝을 많이 주목하고 있고 팬덤이 그래서 더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속사들도 뭔가 팬들의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팬들의 요구가 더 예전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다가 되게 놀랐던 거는 혼마를 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봤어요. 그 드라마. 그때 아신 거예요? 네. 아니다. 그 전에 피님이 얘기해줬다. 맞다. 피님이 드라마 그때 얘기할 때 피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그거보단 좀 전이지만 이렇게 안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팬들 사이에서도 그 팬들의 팬덤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혼마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어떤 음악 방송이나 뭐 콘서트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돌들이 공항에 오거 가거나 할 때 그 대포 카메라 든 팬들 많잖아요. 그런 팬들이 대부분 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마스터의 줄임말로 혼마가 됐는데 되게 좋은 화질이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면 그걸 팬들이 막 스크랩하고 그리고 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면 유튜브 팔로워가 몇만인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팬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랄까 덕질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구심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혼마였던 분 중에 걸그룹 아이돌이 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박.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팬질하고 뭐 무슨 오빠네 숙소 찾아가고 막 이런 사생의 어떤 이미지들이 강했다면 지금은 되게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는 약간 프로의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존재고 하나의 어떤 문화 안에서 어떤 현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보다 우리가 되게 복합적인 어떤 문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그 요즘에 이제 사실 팬덤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전에 이제 뭐 그 팬덤을 평가하고 보여주는 기사의 형태들과는 진짜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도 그 팬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도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캠페인을 벌인다던가 또 활동을 벌인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팬들 아미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미들 같은 경우는 공항 캠페인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일부러 방탄소년단 입국할 때 멀리 떨어져서 응원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깝게 연예인들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거나 한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걸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캠페인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팬덤 내에서는 사생을 또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저건 이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해서 약간 감시하기도 하고 공항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 이렇게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찍지 말라고 찍으면 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그 예전에 저 되게 놀랬던 게 그 뭐죠? 비행기를 같이 끊어가지고 옆자리 끊어서 사진 찍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팬들 중에 그렇게 해서 그게 그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에서 나와요. 그게 그 원씨가 이제 아이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올 때 같이 비즈니스를 끊어서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그 팬은 사생 팬이었죠.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인 박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그렇지 않은 굉장히 이렇게 서포트도 막 해주는 어떤 올바른 혼마의 어떤 느낌으로 그려졌다면 또 다른 팬은 막 이렇게 사생활 같은 것도 막 캐내고 막 기다리고 사진 찍고 막 이런 사생 팬의 모습도 있었고 그 드라마가 사실 그 아이돌 덕후의 어떤 모습을 되게 리얼하게 많이 보여줬던 드라마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비행기는 그렇게 하다가 탔다가 내리면은 거기 있는 손님들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진짜 완전 안 좋은 행동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해외 콘서트가 있으면 그 콘서트를 끊어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은 비행기 타고?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여행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뭐 방콕에서 몇 월 며칠에 콘서트를 한다고 팬들한테도 공지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콘서트 티켓팅을 하고 성공하면 이제 비행기표 끊고. 그치, 여행이네요, 그건 진짜. 네, 그렇게. 신기해. 덕질 투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기부하고 봉사활동 이런 것도 되게 주목할 부분이기도 한데, 그 역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들을 대응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거는 아미 분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되게 놀라웠었고 사실.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어쨌든 팬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미지로 오는 것들이 이런 아이돌 덕후에 대한 부분들이 커서 그렇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팬덤들이 있잖아요. 그쵸. 요즘은 뭐 드라마 덕후도 있고 배우만 덕질하시는 배우 덕후분들도 있고 배우도 많고 뮤지컬 덕후도 또 워낙에 또 하나의 축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페스티벌 같은 데 가보면 인디 뮤지션들한테도 카메라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아이돌 덕후 못지않게 열심히 활발하게 덕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작가 같은 분들도 덕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영하 작가 같은 경우들 그렇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까지 또 덕후 덕질이라는 단어가 네. 결합이 된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사실 뭐 어떤 대상이건 사람이건 어떤 무엇이건 팬덤이 형성돼야 그게 문화가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브랜드들도 사실은 팬덤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덕후 덕질 팬덤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요소로 퍼질 수 있고 그만큼 또 강력하면서도 또 위험하고 냉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브랜드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그 인블리 같은 경우도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힘을 가져서 그것이 이제 브랜드로 연결된 사례잖아요. 사실 SNS에 그 셀럽들은 다 인스타그램 안에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크든 작든 그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제품을 내놓든 뭐 글을 쓰건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인블리 같은 경우는 팬미팅도 사실 했었고 네네. 그렇게 해서 뭐 몇 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SNS로 친숙한 인물이다 보니까 SNS나 이런 거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대응이 미흡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역풍을 굉장히 크게 맞았죠. 사실은 어떤 그쵸. 부분에서는 지금 요즘에 다시 또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SNS 관련돼서 그런 요즘에는 일반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까지를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그게 뭐 유튜버들도 사실은 연예인을 능가하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방송에 출연하는 순간 이 사람도 연예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제가 어제 전지적 참견 시점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분이 초통령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나 열렬한 막 어떤 아이들은 방탄소년단보다 더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팬덤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아닌 어른들은 접할 일이 없으면 이분을 전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뭐 많은 유튜버들이 되게 어린 친구들이 그 유튜버라는 크리에이터를 꿈꾸게 되면서 더 많은 팬덤을 형성하지만 이걸 관심 없으면 진짜 또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브랜드 얘기 잠깐 나와서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제 이 팬을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입장에서 팬을 만들어서 팬덤을 형성하는 이거를 잘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나 어떤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반적인 소비자보다도 더 큰 어떤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어떤 판매는 판매대로 기본적인 게 있고 팬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어졌다면 요즘은 팬덤이 없으면 이 기본적인 맞아요. 문화나 판매도 연결되기가 더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흥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맞아요. 하다못해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연필과 그게 없는 연필이라며 이거 가지고 있는 연필의 사람의 거를 더 많이 사겠죠. 그 연결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성비 혹은 기능이 떨어진다면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도 팬덤이 있다면 그런 책도 되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떻게 이런 팬덤을 형성시킬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엄근진 같은 그런 관점이면 팬덤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랄까 연애를 글로 배워서 이런 부분처럼 그러네요. 매력이다. 그건 진짜. 기획을 막 해가지고 막 우리의 사명은 오늘부터 뭐 팬덤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덕질이라는 게 저 사람의 옷이 내 취향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저기에 꽂히는 거잖아요. 이 매력이라는 걸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맞네요. 꼭 내가 원래 이런 음색을 좋아했고 이런 비주얼을 좋아해서 프로듀스에 나온 저 멤버를 좋아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보면은 어떤 장면에서 누가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어느 순간 꽂혀버리는 그런 부분이 더 큰 거잖아요. 그게 뭐 아이돌 대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취미를 갖게 되거나 갑자기 어떤 캐릭터에 꽂혀서 그 인형을 사 모으거나 하는 모든 행동들도 꽂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매력이라는 것과 뭐 동의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풀어서 기획으로 만들어내서 뭔가 판매를 하게 하는 어떤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거에서 지금 얘기하면서 팬덤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표 되게 비싸잖아요, 사실. 네. 그 뭐 한 자리당 뭐 등급 나눠주는 데는 10,000 얼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요즘에는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팬덤 형성이 되게 크게 되다 보니까 아예 이런 경우는 영화 팬덤은 그 관을 그냥 막 대관을 한다든지 뭐 몇십 차까지도 그냥 다 사놓는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되게 신기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1,000만 관객이 든 영화라고 치면 내가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맞아. 보고 그럼 나 7번 봤어. 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정의 표현이었다면 요즘은 그걸 넘어서서 뭐 패러디하는 영상을 맞아요.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적극적으로 그 영화를 홍보하는 맞아요. 홍보 대사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이어진 거죠. 그렇죠. 내 돈을 들여서라도 널 보게 해주려고 하니까 막 표 사가지고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팬덤이라는 게 되게 강력하고 그만큼 지속적으로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영화 같은 부분들에서 팬덤을 되게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게 그런 이거 무슨 장르라고 해야 돼요? 액션 느와르 뭐 이런 쪽인가요? 뭐 불안당, 아수라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불안당은 그 설경구 씨하고 임시완 씨 나왔던 영화거든요. 네네. 근데 임시완 씨가 이 영화 찍고 아마 군대 갔어요, 제 기억에. 근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뭐 1주년 기념으로 해갖고 팬들이 대관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팬들이 대관해서 영화 다시 상영하는 거 하고 2주년 때 제대하고 나왔는데 또 그 영화 팬들이 또 모여가지고 막 이거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뭐 기사 보니까 설경구 씨한테 제2의 뭐 전성기 막 이런 별명 붙여주면서 막 되게 애교 섞인 별명도 붙여주고. 네, 요새는 약간 그런 중년 배우들에게도 약간 그런 식의 팬덤이 생겨서 맞아요. 네, 굉장히 팬들이 되게 귀여운 별명도 많이 붙여주고 그런 것 같아요. 아수라 같은 영화도 정웅성 씨, 주지훈 씨, 황정민 씨 막 이런 대배우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팬들은 그 아수리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스로를. 그리고 이게 영화가 배경에 그 가상도시로 안남시가 배경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실제 신분증, 굿즈도 막 그런 뭐 수건 같은 거 안남시 박아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그 영화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탄핵 뭐 이거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광화문 광장에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때 안남시 깃발 만들어갖고 영화 팬들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같이 집회하고 막 이랬던 사진이 되게 많이 찍혔던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팬덤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거죠. 영화라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는 사실 팬덤이니까. 근데 이게 아이돌 팬덤이랑 어떻게 보면 대상만 다르지 하는 방식은 저는 되게 비슷하게. 동일선상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면은 사진을 찍고 내 아이돌을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막 전시회를 하면 거기에 또 찾아가기도 하고 내 아이돌을 어떻게든 홍보하려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굿즈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이게 대상이 영화건 배우건 아이돌이건 아니면 어떤 다른 브랜드건 상관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팬심을 드러내는 어떤 행동들은 좀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는 거는 말릴 장사가 없네요, 그러면. 근데 역시나 그냥 팬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팬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이제 고민을 막. 아니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의 덕후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학생 때 이런 어린 나이에 뭐 H.O.T를 덕질을 했다 이런 거 정도는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그렇게까지 내가 빠져서 뭔가 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이렇게 했던 그 대상이나 혹은 어떤 취미나 물건이 있나라고 돌이켜보면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애 시리즈도 하다가 네. 다 우리의 최애 아니야 막 이러면서 힘들어 했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 제대로 덕질한 게 도대체 뭘까? 나도 뭔가 하나는 좀 빠져있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덕질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들기도 했거든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 남편과 좀 나눴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되게 야근을 하면서 힘들게 일했던 걸 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팩폭을 날렸어요. 이 얘기하면 변부님도 약간 뼈 맞을 수 있는데 되게 우리 주말도 없이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미리 어느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놓는다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일하면 덕질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데 어떻게 덕질을, 그러니까 당연히 너에겐 덕질의 대상이 없는 게 당연하다.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일만 하는데 무슨 덕질을 해. 그럴 수 있네요. 약간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좀 서글퍼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빠져들어서 뭔가를 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도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 여행 갈래, 나 어디 갔다 올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뭐 훌쩍 갔다 오고 막 하는 이런 선택을 한 거의 시점이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뭐 그전에는 그런 여행을 아예 할 수 없었네요. 없었죠. 비행기표를 예매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냥 그저 출장이 여행과 동률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영화 티켓도 며칠 전에 예약한다는 게 맞네요. 불가능했죠. 갑자기 또 슬퍼지려고 하네. 그런 의미로 전 다음 달에 또 여행 갈 겁니다. 이러면서 여행 덕후가 되시는 건가요? 그러고 싶다. 네. 요즘에 덕후 관련된 컨텐츠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사실은 덕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덕후 매거진이에요. 네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고성배 편집장님이 만든. 근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분이 인터뷰하셨던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전 몰랐는데 이분이 건축사무소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미로 잡지 만들기 뭐 클래스를 하나 듣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독립출판물을 내게 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선생님이 이거 퇴사 절대 하지 말고 하시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퇴사를 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만들어내는 덕후 매거진이 굉장히 뭔가 이런 걸 왜 봐? 싶은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소개하기를 쓸모없는 재료를 가지고 포장해서 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냈던 책들을 좀 소개를 해보면 고문헌 속 한국 판타지 식물과 묘약 레시피를 담은 괴초록. 네. 그리고 무섭기보단 슬프고 신비한 이야기 무속인 인터뷰집을 다룬 무.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한국 역사 속의 귀신과 괴물을 아카이빙한 동이 귀 괴물집. 이런 거 누가 볼까? 막 이런 싶은 주제잖아요. 근데 이분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에서 펀딩만 하시면 굉장히 높은 금액을 모두가 책을 읽지 않는 이 시대에 얼마 전에 그 펀딩을 했던 동이귀 괴물집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달성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런 말도 들었대요. 야, 종이가 아깝다. 나무가 아깝다. 이런 말도 들었대요. 저같이 유약한 사람이 그런 말 듣고 상심해서 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멘탈 나갈 것 같은데. 근데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한다. 라고 하는 의지도 대단하고 그거를 계속 이어오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뭔가 자기만의 어떤 진짜 좋아하는 매니아적인 게 있어야 요즘은 뭐가 될래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독립사전 같은 데 가도 뭔가 하나 덕질을 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꽂혀서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분들이 쓴 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그걸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아무튼 시리즈인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술, 아무튼 양말, 뭐 최근에 문구도 나왔고 네. 예능도 나왔고 뭐 요가 식물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시리즈 책이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매번 다른 저자가 써요. 그러니까 술이라면 술에 대한 어떤 덕후이신 분이 쓰는 거고 문구라면 문구에 그 누구보다 덕후인 사람이 쓰는 거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대상을 넘어서 덕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독립출판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덕질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모자르네요. 오늘도 부족할 줄 알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시간. 네네. 그 덕질을 다 이야기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떠드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의 덕질인가. 아무튼 좀 다른 얘기고. 네. 네. 오늘 덕질과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부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이 팬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도 소환을 했다가 그거를 현재형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브랜드나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력까지 파생을 시키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요. 이 팬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저만 가지고 있던 단편적인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저는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덕후, 덕질로 정의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나 컨텐츠가 사실 요즘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지금의 시대를 또 상징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뭘 덕질할까? 난 어떤 거에 덕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주제 예고 드려야죠. 네, 59화의 주제는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입니다. 네. 사실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이미 너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인구로 따지면 4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나만 고양이 없어. 이런 게 나만 없어 공감되는 어떤 멘트가 된 맞아, 시대라고 맞아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보여지는 경제까지 좀 다양한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58화 덕질과 팬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본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